네, 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강달러, 킹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시 킹달러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에는 뭐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사실 달러 자체가 유럽과 일본의 어떤 상대적인 그렇죠, 지수죠. 상대적인 네. 지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간밤에도 유럽의 지표들이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다뤄봐야 될 텐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정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라이딩 스타인데 네. 일단 주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부분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과 일본의 경기를 좀 다뤄봐야 될 텐데 이제 올라가신 거 보시면 침체 유로존 회복의 일본입니다. 뭐 상당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이 통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로화도 약세고 일본의 엔화도 약세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유로존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로존의 어떤 2분기 GDP는 계속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물가는 간밤에 독일 같은 경우에 또 높게 나왔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유로존의 경제 둔화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네. 사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고금리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명확하게도 다른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고금리랑 고물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특히 유로존만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변동물리 노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들,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유로존이 변동물리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건 결국에는 경제 주체들, 가계랑 기업들, 정부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자 상환의 부담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결국은 제한적인 경제 활동이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계를 좀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요. 가계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제 변동물리 노출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모기지에 반영되는 시기가 굉장히 좁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건 결국은 이자 상환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온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유로존의 경제 둔화가 이러한 시점에서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다르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높고 더불어서 물가도 낮지 않고 러우 전쟁 영향도 있었지만 뭐 실업률 자체도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로존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독일 상황이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G7 주요 국가 가운데서 또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 그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가 사실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이게 기술 제조 강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독일 경제가 이렇게 지금 뭐 유럽의 병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좀 높았다라는 점,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 뭐 공급망의 그리고 또 에너지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독일 경제 현황 한번 좀 짚어주시고 자구책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유로존 국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금리나 고물가 장기화 영향에서 자유롭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왜 이렇게 독일만 안 좋냐라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조업 강국입니다. 근데 제조업 강국 같은 경우가 이번에 특히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이 진행이 됐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 것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 업황 개선의 기대감이 조금은 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하에서 독일 경제가 빠른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독일이 지금 기술적 침체에서는 벗어난 상황이지만 외수랑 내수가 모두 다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독일의 경제 회복을 논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또 자구책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역시 제조업 경기의 반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독일이 그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부 주도로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감세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에너지 역시도 지원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다 현실적인 시점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정 적자의 감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그리스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좀 빠르게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한 기조 하에서 지금 현재 강도 높은 개혁안을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연말에 갈수록 그리스 경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 경제가 독일이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기조 하에서는 오히려 제조업 경기 반등이 나타났을 때 독일이 그 기회를 더 잡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조 하에서는 재정 적자를 좀 줄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독일 내수도 좀 어렵고 수출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대외적인 수출 시장들 글로벌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든지 아니면 내수를 더 진작해야 된다.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제쯤 회복이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조업 회복이라는 건 사실 중국 경기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그렇죠. 통상으로 네.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수요가 좀 많이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조 하에서는 제조업 한 단기적인 발전을 좀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유로존 경제 자체에 대한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수출이 유로존 내부에서 해결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에서는 유로존 경제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물가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과 답변에서도 조금 힌트가 나왔지만 저도 듣기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독일의 회복이 재정이나 자구책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고강도의 이제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스 지금이야 보지만 그렇죠. 10년 전의 얘기가 네, 지금이야 그러니까요. 개선되는 거기 언제적 때문에 그리스, 예. 최소 진짜 몇 년 이상의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유로존을 바라보는 이제 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로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리스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서 오히려 죄송할 정도인데요. 그쵸. 오히려 지금 고물가랑 고금리의 장기화가 사실 어떠한 국가들 중에서도 유로존에서 가장 가시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러한 이유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유로존 내부에서 약간 경제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고물가랑 고금리라는 영향이 유로존 경제 내에 정말 잘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유로존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경제 주체들이 제한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가장 하반기에 갈수록 정말 연말에 갈수록 리스크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부채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유럽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분위기가 다운이 되는 것 같아서요. 유럽은 참 그러네요. 병자의 나라라고 했는데 상황이. 계속 오래 가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일본이 3분기 연속 지금 플러스 성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 원동력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동력으로 삼을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는 원래 변화가 없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 근간은 경제 철학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경제 철학을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건데요. 작년 6월에는 세부안을 또 발행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새로운 경제 철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통상 일본이 가지고 있던 경제 철학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경제 철학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 확대를 원하고 결국은 외수 기반 성장을 포커스를 두고 있었던 경제 철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시다 총리의 경제 철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디플레이션 저성장 국면을 좀 탈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외수가 아닌 가계나 기업들의 성장, 즉 내수 기반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기조 하에서 설비 투자나 임금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변화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잘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수혜를 일본이 거의 입은 상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인바운드 비즈니스, 결국엔 관광을 의미를 하는데요. 엔저가 굉장히 그렇죠. 확대되면서 네. 이런 것들을 관광에 굉장히 유입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일본 경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 저도 이 포인트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일 때는 외수 성장이었다가 이제 기시다 총리가 돼서는 이제 내수 성장으로 출산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문제죠. 지금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근데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이제 동의는 되고 어느 정도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도 일본으로 많이 가서 관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떤 고질적인 디플레 압력, 그러니까 일반 일본의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 활동, 소비는 굉장히 좀 뭐랄까 떨어지고 있다. 아직은 뭐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흐름 얼마나 갈지 앞으로의 전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일본의 소비 회복이 그렇게 가시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그 물가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3%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라고 하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일본치고 굉장히 높은 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상품 가격의 상승을 거의 직면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어왔던 물가 상승 때문에 일본 가게는 굉장히 놀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물가 충격이 소비자 심리를 거의 끌어내리는 힘으로 거의 작용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향후의 전망 같은 경우는 사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일본 가게엔 소비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선진국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계가 부자인 나라입니다. 가계 금융자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50%가 넘는 자산이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조화에서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금 1,000엔을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그만하고 춘추라고 해서 임금 협상이란 시즌도 있는데요. 그 협상 시즌에 30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또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임금 인상, 좀 노동시장 안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연말에 안정적으로 2%대 물가 상승률이 보여지고 일본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좀 이런 물가들이 좀 안정화되는 걸 체감할 수만 있다면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소비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그 일본 소비자들이 워낙에 물가가 인상되는 것을 너무 오래전에, 너무 오래 기간 동안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물가가 좀 올라서 지금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가 상승을 모를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대 이상이나 알지 않을까. 제 말씀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할인점에서 특판 행사를 하면 오픈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려고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을 연구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임금 상승이 실제로 수반이 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갑이 두툼해지면은 소비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현금을, 이게 가계자산의 50%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일본 정부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시절이 안전하다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디플레 압력, 오랫동안 디플레 압력이 커졌다라는 거는 현금을 갖고만 있어도 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50%라는 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거든요. 과연 진짜 나올지가 저는 의구심이 좀 생겨요. 사실 지금 탈소비 관성을 만들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렇죠. 소비의 지금 비소비 관성들을 탈피하는 그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융시장 개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금융 가게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너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금융시장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연금 같은 것도 개혁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감안을 했을 때는 향후 지금 어린 세대들을 중심적으로는 좀 소비 여력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엔 2G폰 막 쓰고 이래갖고 네. 더 소비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 현금 말고 이제 어떤 카드 결제나 이런 걸로도 신용카드를 안 쓰는 네. 나라거든요. 사실 일본은 그런 네.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각에서의 경제 철학의 변화를 말씀을 주셨고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또 개인 단에서 또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일본 경제 좀 어떤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이 소비의 나라이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은 또 어떻게 보면 엔저에 의한 수출 경기 모멘텀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대비해서 우리 엔화의 경쟁력 이런 부분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 경쟁력을 따지다 보면 결국에 또 아까 유럽을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소비는 좀 둔화되는 데다가 미국도 최근에 슬금슬금 소비가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단 일본뿐만은 아니겠지만 남은 하반기 일본 경제를 좀 위협하는 리스크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 경제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 리스크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작년부터 이어졌던 장남 문제나 아니면 이제 마이넘버 카드라 디지털 전환으로 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근반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정부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탈출하기 위해서 인플레 압력을 원하지만 네. 가게는 지금 너무나도 높은 물가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비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 두 개에서 오는 괴리가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반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지속 가능성의 여부로 확대가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요한 해상 여부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이슈가 하반기에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로는 이제 도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도산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제로제로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무이자 무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상환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걸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때까지 누적되었던 문제였던 인력 문제나 인플레이션 문제 역시도 지금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기업의 도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빠른 도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경제로는 부각이 조금 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부채 청구서가 돌아오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일본에서 이 달라진 경제 정책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 그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따른 도산에 대해서도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외 하반기에 어떤 뭐 경제 리스크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하반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 부채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채.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구서가 날아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되어 왔던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도 사실 심각합니다. 정부 부채는 우리 유념해서 거의 보지 않고 거기 소비의 측면에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가계 소비에 조금 치중돼서 해석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정부 부채 역시도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게 정부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부채가 올라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정부가 가게나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부재하다는 얘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과 일본 모두 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부채가 녹록지 문제네요.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선진국 경제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윤정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